어저께 밤늦게까지 개표 방송 보시느라고 보면서 마음 졸이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뭐 1번 아니면 2번, 대부분 아마 1번 아니 2번 중에서 선택을 하셨겠죠. 많으신 분들이 막 가슴 졸이면서 개표 방송 보셨을 거고, 저도 12시 반 정도까지 보다가 잤는데, 제가 뭐 투표 성향이 어디고 누굴 투표했는지 이런 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죠? 결론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결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은 윤석열 정부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걸 보면서 제가 잠깐만 언급 드릴게요. 뭐 역대급 박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솔직히 뭐 개표 방송 처음에 나올 때는 출구조사가 뭐 0.6% 차이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설마 그렇게 되겠나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출구조사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대단하던데 진짜. 정말 정확도가 높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는, 자, 전국적으로 결국 윤석열 후보가 표차 뭐 25만 표 안 되는 표 차이로 당선이 되었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대통령 된 거죠. 앞으로 과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좀 갈라져 있는 양 진영을 좀 하나로 통합하는 그게 제 1번 과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수연님, 서울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완화로 수도권 투자가 몰려 지방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 유동성이 어디로 흐르는가에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충분히 근거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는 다름없었는데 나타났었죠. 2020년도에 정확하게 나타났었죠. 그죠? 그때는 서울도 상승하고 지방도 상승하는 동시 상승장이었는데, 또 그 유동성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이 돈들이 막 5만 대까지 다 퍼지지 않았는가.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서울과 지방이 동시에 다 오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자, 보시죠, 일단. 개표 결과에서 서울 쪽만 봅시다. 서울 쪽만 보시면은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지역별입니다.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그런 지역들이 빨간색 표시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한 그런 지역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서울의 외곽 지역, 우리 흔히 말하는 노도강 금관구, 그죠? 서울에는 저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단지들, 그쪽에서 이재명 후보 쪽의 지지가 더 높았습니다. 강북, 도봉, 노원, 성북, 중랑, 은평, 강서, 구로, 금천, 관악, 좀 외곽 지역이죠, 그죠? 이쪽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강남 3구는 말할 것도 없고, 강남 서초 송파는 말할 것도 없고, 강동, 용산, 중구, 종로, 동작, 영등포, 양천은 여기는 목동 쪽 말합니다. 마포, 모두 다 윤석열 후보 쪽의 지지가 높은 건 나타났습니다. 혹자들은 이걸 보고 요게 입지에 대한 입지 분석할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입지에 대한 순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던데, 그렇다고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서울에서의 민심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를 가져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 윤석열 정부는 어떤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공약을 보면은 대략적인 실마리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좀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면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 방송에 댓글 다신 분 중에 목소리가 작다고 댓글 다신 분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잘 안 들리면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예, 이광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윤석열 종부세 없애라. 종부세 많이 내셨는가 봅니다. 종부세 내면 참 짜증나죠? 제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종부세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안 내다 내면은 정말 짜증납니다. 자, 보시죠. 어, 윤석열 당선자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만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보이시겠죠? 좀 확대해 드릴게요. 제가 보시면 크게 공약 분야에서는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 그리고 대규모의 주택 공급, 광역교통망 확충, 국가 균형 개발, 이렇게 지금 5개의 분야로 공약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부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취득세, 보유세는 재산세와 양도세를, 보유세와 종부세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3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막아놓고 올려놨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정상화하는 그런 내용들의 공약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 올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하겠다. 올해 보유세는 일단 종부세와 재산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하겠다.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배제하겠다. 이걸 양도세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양도세 중과, 그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가 양도를 할 때는 기존 양도세 기본세율 플러스 20% 되어 있는 거, 3주택자가 양도를 할 때는 기본세율 플러스 30% 되어 있는 거, 그 20%, 30%를 2년간 없애겠다는 거지, 양도세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거에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취득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요게 일단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부터 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취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 부분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면제를 해주든지 1% 단일세율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에서 3%로 되어 있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도 단일화 하겠다. 1%로 하는 것이 좀 유력하다고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누진세율을 완화하겠다. 현재는 조정지역에서 두 번째 집을 사게 되면 몇 프로입니까? 한 채 있는 사람이 조정지역에 또 사게 되면 8%죠. 세 채째를 사게 되면 12%죠. 요것을 누진세율을 완화를 시켜주겠다. 한마디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좀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보유세 부분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 종부세는 매각이나 상속기까지 이연을 시키겠다. 그러니까는 뭐 집 팔아서 뭐 종부세를 내라, 이런 말이 나온 이런 비인간적이죠. 솔직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갖다가 종부세 내기 위해서 팔고 딴 데 이사 가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없애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1주택자의 보유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 이제 보유세가 많이 높아졌죠. 물론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도 올랐고 그에 따른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랐고, 그래서 지금 보유세, 재산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종부세도 지금 집값이 올라가니까 종부세가 지금 타겟이 얼마였습니까? 12억이죠. 12억이죠. 맞나? 제 기억이 12억, 공시가 12억부터인가? 지금 종부세 부과 대상일 겁니다. 그거 갖다가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차등과세 기준을 주택 보유 호수에서 가액으로 정하는,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재산세, 종부세의 과세 체계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3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의 보유세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똑같아야죠. 10억짜리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탈 30억 아닙니까? 30억짜리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부과되는 보유세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10억짜리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과세로 해서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것들을 주택 보유 호수 기준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5%로 동결하겠다. 요거는 문정부에서 원래 100%까지 쭉 올린다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80%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자, 내 집이 지금 10억짜리 집입니다. 그러면은 공시가가 예를 들어서 뭐 한 7억 정도 된다 칩시다. 보통 뭐 70%에서 80% 사이니까 공시가가 7억이다. 그러면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가지고 거기서 재산세 산출 과세 표준을 만들었었거든요. 예전에 80%였다면은 7, 8, 56, 5억 6천만 원을 갖다가 그 과세 표준을 삼아서 재산세를 산출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해마다 5%씩 올렸어요. 80%, 85%, 90%, 95%, 100%까지 올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95%에서 스톱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부담 상환을 완화하겠다. 그리고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하겠다. 지금 공시가는 작년에는 많이 올랐죠, 그죠? 올해는 더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시가가 올라서 보유세가 부담이 되니까 그런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겠다. 그래서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를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약으로.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을 하겠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종부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좀 손을 보겠다, 개편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서 과세를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그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약사항은 그렇습니다. 다음, 양도소득세.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겠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기본세율 플러스 20%, 30% 붙는 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최대 2년 동안은 배제를 해주겠다. 깎아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게 지금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좀 사고 파는 것을 좀 용이하게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서울에 박원순 시장이 집권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지금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절반 이상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부 다 노후한 주택들이 막 오만데 서울에는 노후한 주택들이 퍼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낡은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요것들을 빠르게 이제 그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구체적으로는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를 해주겠다. 요거는 서울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밀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단지들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수용현대, 그리고 저 동네로키 이런데 정밀 안전진단을 면제를 하게 된다면은 30년 이상만 되면은 바로 주민 동의가 있다면은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에도 그렇게 해당된다는 것들입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겠다. 이것도 재건축의 가장 발목을 잡는 그 대표적인 그 악법이 되는 규제 중에 하나였죠, 그죠? 이게 재건축 단지에서 추진위가 구성된 시점부터 준공된 시점까지의 그 집값 상승분이 주위와 비교해서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차액을 일정 부분 환수를 해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재건축 단지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내 집을 재건축을 해서 시세가 올라갔는데 그것을 정부가 반을 뺏어간다. 누가 그걸 갖다 하려 하겠습니까? 안 할라 하지.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을 해주겠다. 역세권에 대해서는 민간 재건축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겠습니다. 자, 공급에서는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임기 내에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러면 연간 50만 가구씩을 공급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건 뭐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 공약의 뉘앙스는 앞으로 엄청난 물량을 때려 붓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전국적으로 250만 가구입니다. 서울 수도권 한정된 250만 가구가 아닙니다. 지하철 인근 역세권 찻집 등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요건 또 중요한 부분인데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1기 신도시의 가장 대표 주제가 어딥니까? 성남 분당이죠, 그죠? 분당도 지금 입주한 지 이제 30년이 도래한 아파트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또 낡은 그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물론 집값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흔히들 옛날에 했잖아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만큼 강남 접근성이 유리하고 그 학군도 우수한 학군이기 때문에 그 주거 선호도가 높은 그런 주거지였습니다. 여기도 이제 오래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리모델링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것들을 빨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은 상당히 국민들의 요구나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1기 신도시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일산, 분당, 평촌, 삼본, 부천, 중동 이 5개가 그 서울 수도권의 1기 신도시인데 그것만 볼 게 아닙니다. 부산도 신도시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가 어디입니까? 해운대 좌동입니다. 해운대 좌동은 1기 신도시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같은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등 LTV는 80%로 완화를 해주겠다. LTV가 뭡니까? 그 뭐야 갑자기 뭐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제가 어 주택 그 담보대출 비율인데 담보대출 비율을 주택 가액의 80%까지 해주겠다. 이게 영어로 이게 레벨 2 밸류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 주택 가액의 그 80%까지 대출을 완화를 해주겠다. 요거는 대출 완화 시그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다. GTX DEF 노선을 신설하겠다. 그리고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을 지하화하겠다. 경부고속도 이건 뭐 우리하고는 별로 부산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는 이야기들인데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아만 주십시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 GTX A, B, C, D, E, F까지 나간다면은 요건 뭔가 하면은 서울로의 접근성들이 서울 외곽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에서 서울로의 접근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에 GTX-A만 봐도 저 일산 위에 있는 파주면은 거의 뭐 바로 그 개성공단 아래쪽에 있는 그 거의 뭐 북단 쪽입니다. 그죠? 파주에 군생활 하신 분도 있으실 건데 거기서부터 강남까지가 30분, 40분만 올 수 있는 그러한 광역교통망을 구축이 준다는 것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저기 어딥니까? 뭐고 화성, 평택 요런 데서 강남까지의 접근성도 30분, 4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광역철도를 놔주겠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외곽 곳곳에서 서울로의 접근성들이 엄청나게 개선된다. 특히 강남으로의 접근성들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부터 강남까지 가는 GTX가 뚫려 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강남이
수혜지겠습니까? 수원이 수혜지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수원이 수혜지거든요.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광역철도가 놓이게 되면은 그 해당 외곽 지역에 있는 외곽 지역들이 수혜지역이라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화면이 흐리게 보이는데 저만 흐리게 보이나요? 이광수님.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보시는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를 가지고 해상도를 한번 조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제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국가 균형 개발 부분인데요. 부울경, GTX 등 확충의 클러스터화. 요거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요건 제가 요거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 당선자의 부산 지역 개발에 대한 공약을 말씀드릴 건데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제 코멘트와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제 부분은 전면적으로 완화를 한답니다. 그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종부세를 전면 개편을 하겠다. 그리고 종부세 기준인 공정시작 가액 비율도 조정해서 전년도 납부 세금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해서 좀 부담을 줄여주겠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2년간 중과를 배제하겠다.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겠다.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안전진단을 면제시키겠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겠다. 용적률을 상향시키겠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대부분의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유동성 측면에서 봅시다. 유동성 측면에서 자,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는 것은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진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중에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넘쳐났지만 그것들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었죠. 취득세라는 장벽이 있었죠. 그죠? 보유세라는 장벽이 있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온 것을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조금 문이 열리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들이 지금 이미 퍼져 있는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임기 내에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공약이 임기 내에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앞으로는 계속적인 공급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디에 공급이 들어오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서울 내가 아니라 서울 저 외곽으로만, 솔직히 서울에는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저 서울 외곽으로만 주택을 갖다가 50만 원씩 공급을 한다면은 이것은 오히려 서울 내와 서울 외곽의 양극화 현상, 오히려 격차를 더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책인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를 해서 서울에서 공급 물량을, 입주 물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와 같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해당 주택들이 건설되는지를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공급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공급 물량은 늘어난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물리적 공급, 실제로 때를 지어 가지고 물리적으로 공급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정책적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게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정책적 공급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쓴 정책이 높은 과세였죠. 그러면은 얘들이 세금을 버티지 못하고 물량을 던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죠. 오히려 정의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면서 절대로 물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오히려 양도세를 갖다가, 중과세를 갖다가 완화를 해주겠다. 한시적이지만 2년 동안 완화를 해줄 테니까 그 안에 팔 사람은 팔아라. 지금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야, 집값이 올라서 팔긴 팔아야겠는데 이거 팔려니까 양도세로 정부가 내가 그 양도 차익이 10억 이라면은 10억에 대해서 뭐 70%를 떼간다는데 누가 팔겠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 팔고 싶어도 못 팔아. 그런데 이거 갖다가 이제 퇴로를 열어준다는 것들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45% 정도가 될 겁니다. 45% 정도의 그 양도세를 내면은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양도 차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명히 시중의 물량을 나오게 하는 정책적 공급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다주택자가 그 물건을 이제 매도를 할 때 우선순위가 있겠죠. 강남의 핵심지는 아마 웬만해서는 안 팔고 끝까지 들고 가려고 할 겁니다. 양도 차익이 이미 지금 경기도 외곽 지역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미 그 양도 차익을 많이 보고 있지만은 외곽에 있는 상대적으로 못난이 핵심지에 있는 것보다 못난이 주택들을 먼저 처분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어떤 경우가 나타나겠습니까? 오히려 서울 핵심지는 물량이 안 나오고 오히려 서울 외곽이나 그 수도권 쪽에서는 물량이 늘어나는 형태.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고 오히려 핵심지에서는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유세가 이제 완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유세가 완화되고 종부세가 그 채수 기준이 아니라 전체 가액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은 다주택자가 솔직히 팔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 되면은 물론 양도차익 많이 봤어. 양도차익 많이 봤는데 보유에도 크게 부담이 없어. 보유도 크게 부담이 없고 앞으로도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진 않아.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이걸 던져봐. 양도세도 뭡니까? 중과세를 유예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양도세 중과세를 유예를 받고 양도 차익을 취할지, 아니면은, 뭐 당장에 보유세 부담도 없는데, 앞으로 집값이 별로 떨어질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들고 갈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선택은 할 겁니다. 계속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적당한 시점에서 양도 차익을 봤으니까는 던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할 겁니다. 만약에 던진다면은 핵심지가 아닌 외곽부터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핵심지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외곽은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가정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안 던진다면은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없으니까 는 안 던지고 그냥 들고 갈래 한다면은 정책적 매물이 출시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대충 제가 말씀드린 코멘트는 그 정도인데, 자, 전체적으로 봅시다. 이제 앞으로 5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을 제가 한 두 마디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마디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윤석열 현재 그 대선 캠프에서 그 부동산 정책 싱크탱크로 활동하셨던 분이 김경환 교수님, 서강대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분의 그분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뭐 설계를 하고 그 공약으로 뭐 나왔다고 이야기 드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 공약을 보시면서 드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드는 느낌이. 요거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주택자들을 인정하겠다. 문재인 정부처럼 다주택자를 적폐로 보고 때려잡지 않겠다. 다주택자를 인정을 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지금 완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누진세율을 완화가 돼야지, 그죠? 1주택자가 한 주택을 더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용이하게 해주겠다는 내용 시그널이거든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같이 끌고 가는 정책을 쓰겠다. 좀 그런 식으로 보여요. 그와 더불어서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물량을 공급을 하겠다. 물리적인 물량을 공급을 하겠다. 이 두 가지로 크게 저는 요약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들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물량을 때려붓겠다. 요게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5년간의 큰 부동산 방향의 기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들을 왜 인정을 하고 이들을 왜 끌고 가려고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가보급률이, 그러니까 내 집에 내가 사는 사람의 비율이 60%가 넘지가 않습니다. 50%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명 중에 1명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1명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 물량이 안정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정부가 임대주택을 때려지어 가지고 공급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전체 전세 물량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10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80 몇 프로는 민간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누가? 다주택자들이. 이들을 안정적인 전세 공급원으로 이용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를 인정을 하고 끌고 가겠다. 자,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렇게 되면은, 자, 지금 올해와 내년 이 구간에서 지금 서울이 물량이 절대 부족 구간이다. 요거는 팩트입니다. 그죠? 연간 뭐 25,000세대, 26,000세대, 올해 내년 그 정도 물량밖에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은. 물량 부족 구간에서는 전세가 되고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7월달, 8월달 되면은 계약갱신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권을 쓴 사람들이 만료가 된 시점이 8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올라가겠죠. 이미 전세가 많이 올랐으니까 계약갱신권을 써서 낮은 전세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그 집을 나와야 되고 더 이상 이제 그 계약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니까 집을 나와야 되고 집주인은 주위 시세대로 전세를 올려받으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전세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또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좁혀지면은 매정 갭이 줄어들게 되면은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갭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안정이 되거나 혹은 전세가가 떨어진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보면은 뭐 대한민국 뭐 아파트 역사 그래프를 쭉 보도 매매가는 등락을 많이 합니다만은 전세가는 보합을 할지언정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점진적인 상향을 하는데 뭐 보합을 했다가 상향을 하지만은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전세가는. 자, 여기서 다시 봅시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향후 그 방향은 물량 공급과 다주택자를 인정함으로써 그를 통한 안정적인 전세의 공급이다. 서울은 현재 물량 부족 구간이다. 22년, 23년 물량 부족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급 정책은 물리적인 공급은 3, 4년 뒤에나 3, 4년 뒤에나 집을 지어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차치하고 그 사이 구간에서는 전세가를 안정을 시키자. 그렇게 하는 것만이 매매가도 상승을 제한할 수가 있을 것이다. 뭔가 하면 전세가가 오르지 않고 보합을 한다면 매매가도 어느 수준 이상은 오를 수가 없거든요. 전세 가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전세 가율. 전세 가율이 현재는 50% 조금 안 됩니다만은 이게 전세 가율이 40% 정도라면은 매매가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억짜리 집에 전세가 4억이다. 전세가 4억이라면은 매매가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은 경제적 유인에 따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집이 10억짜리 집이야. 이 집이 10억짜리 집인데 난 여기에 4억만 전세 주면은 4년을 살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살라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전세로 그냥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끌어안음으로써 전세가를 안정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매매가도 상승을 리미트를 걸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사이에 물리적인 공급을 통해서 이후에는 물리적 공급이 가시화되는 순간부터는 전세가와 매매가를 동시에 잡으려고 할 것 같다. 요게 제가 이 부동산 공약을 공부를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드릴 거고요. 아마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많이 그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건데, 다른 분들의 말씀하신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번 참조를 하시면서 앞으로 나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그걸 듣고 그게 똑같은 말이면 모르겠는데 약간이라도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이야기라면은 나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지 내 기준이 없으면은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약들을 하나씩 보시면서 왜 이런 공약을 쓰려고 할까? 왜 이런 정책을 쓰려고 할까? 이 정책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인사이트가 훨씬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